퍼셉트론을 배웠었는데 퍼셉트론은 좀 아쉬운 면이 좀 있었죠. 리니얼리 세퍼러블한 데이터셋에서 그 퍼셉트론 알고리즘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을 하면 리니얼리 세퍼러블하게 하는 리니어 바운더리를 하나를 구할 수 있지만 아무리 봐도 그 결과를 봤을 때 우리가 원하는 그거하고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 여러 가지 바운더리 중에 하나를 구해주는 거는 맞지만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가 좀 아쉬웠냐를 고민해 보니 거리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제는 거리를 좀 추가하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직선이 있고 이 원점에서 이 거리가 d고 임의의 점 x가 있을 때 이 거리 h를 구하는 공식을 여기는 g of x 오메가 트랜스포즈 x가 0인 또는 오메가 트랜스포즈 x 플러스 오메가 제로가 0인 직선이 주어져 있을 때 이 h를 어떻게 구하고 이 d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좀 따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크게 보실 것은 뭘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선이 있고 그 공간상의 점이 있으면 이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쭉 계산하는 공식들을 뭐 이렇게 해서 뭐 따라오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거리를 가지고 쭉 가면 이제 SVM 이야기를 할 텐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이렇게 하는 게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더리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서 가장 큰 아이디어의 점핑이 있어야 되는 것은 이게 이 직선이면 이렇게 양쪽으로 b만큼 마이너스 b만큼 하나 조금씩 이렇게 시프팅을 시켜서 데이터 포인트가 이렇게 존재하도록 했었던 여기는 뭐 제가 밴드 또는 뭐 슬라브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떤 폭을 가지는 그런 b로 노멀라이징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개를 만족하는 걸로 문제가 바뀌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렇게 해서 쭉 가면 이제 제가 보면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3단계로 나눠서 했던 것을 여러분들 혹시 뭐 복습을 하셨다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첫 번째는 사실 옵티마이제이션이 아니죠. 퍼셉트랑 같은 거죠.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 그 다음 뭔가 아웃라이어가 있을 때가 좀 고민스러웠죠.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슬랙 베리어블. 이 개념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내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걸 보면 뭐 와 하고 신기하다 감탄 정도는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땐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슬랙 베리어블을 아주 이건 브릴리언트하게 이걸 다 고안을 해낸 거고 그럼으로써 여기서 컨스트레인트를 좀 릴리즈 시킬 수 있는, 릴렉스 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릴렉스 시키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런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릴렉스를 시키는 슬랙 베리어블이 들어가는 거고 릴렉스를 시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클래시파이 되는 것들을 거리를 최소로 하고 싶은 거죠. 이 개념. 뭐 이렇게 했더니 뭐 괜찮아졌어요. 근데 또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 폭이 너무 좁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이 폭에 대한 개념이 이게 마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시에 키우고 싶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finalized 된 서포트 벡터 머신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이 감마를 튜닝함으로써 폭에 대한 거를 가지고 갈 건지 아니면 나는 미스클래시파이 되는 포인트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는다. 이 두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트레이드 오프를 가지고 튜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SVM의 가장 여러분들 뭐 수식이라든지 코딩적으로는 따라오실 것 같고 이 전체적인 플로우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문제점을 발견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뭐 어떤 것들을 구하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면서 좀 그 사고의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전부 다 리니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었어요. 제가 근데 이것도 없앨 거고 이것도 없앨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로 요거부터 없애볼게요. 그래서 제목에 보는 것처럼 이제는 Non-Linear Classification Problem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드린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뭐 이제 제목만 보면 이제 Linear Classification 알고리즘을 배웠으니까 Non-Linearly 데이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운더리를 non-linear하게 그어야 될 텐데 그럼 이런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곡선이라고 하죠. 곡선으로 나누는 거가 뭐 새로운 알고리즘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푸는 건지 사람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죠. 자, 가장 심플한 예제를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포인트가 1차원이에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1차원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바운더리가 어떻게 되나요? 바운더리가 어디 있으면 될까요? 답변 주시겠어요? 바운더리가 어디 있으면 될까요? 데이터가 1차원으로 저렇게 분포해 있으면 당연히 여기 있으면 되겠죠. 여기 있으면 중간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값이 뭐라고 할까요? 뭐 D0였다고 하겠습니다. H라고 하겠습니다. H. 스레시홀드. T네요, 그럼. 뭐 TH라고 하죠, 그럼. 뭐 스레시홀드. 그래서 단순하게 이러한 경우에는 스레시홀드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3이었다고 하죠. 3보다 작으면 이 클래스, 3보다 크면 이 클래스. 우리 이런 거 여러분들 생활에서 정말 많이 해요.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해서 스레시홀드를 걸고 그거보다 작으면 그거보다 크면 이렇게 해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합니다. 이거는 1D에서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2D에서 리니어 바운더리는 직선이었으니까 1D에서는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포인트예요. 그게 어떤 스레시홀드가 되는 겁니다. 뭐 전혀 문제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가 분포해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이건 리니어리 세퍼러블 합니까? 그 얘기는 포인트 하나로 분리할 수 있나요? 세퍼레이트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 거죠. 아니죠, 당연히.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스레시홀드가 스레시홀드 1, 스레시홀드 2가 있어서 스레시홀드 1보다 작거나 OR 2보다 크면 녹색의 이거고 그 사이에 이거 사이에 있으면 이거다. 이렇게 컨디션을 걸겠죠. 상식적으로 보면. 그럼 이거는 1D에서 non-linearly distributed, non-linear인 거예요. non-linear. 자, 그럼 이걸 한번 풀어보죠. 이걸 어떻게 풀면 좋을지. 아이디어 있으신가요? 뭐 제가 non-linear classification 여러분들하고 아직 다루진 않았지만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x가 1D에 있는 거예요. 1D에. x 값들이 좌표가 있는 거겠죠. 좌표가. 그러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한 이쯤이 그냥 원점이었다고 하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x를 x, x 제곱으로 매핑을 하겠습니다. x가 주어지면 그냥 그대로 이건 제곱하니까 정보의 양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디멘전만 2D로 늘린 겁니다. 디멘전만. 뭐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이렇게 써야겠죠. 뭐 x제곱 뭐 이렇게 되겠죠. x를 알면 x제곱을 당연히 아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쭉쭉쭉 내려오고 쭉쭉 내려오고 뭐 제가 정확하게 그려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점들이 여기에 있을 거고 녹색으로 바꾸면 이 점들은 여기에 있겠죠. 이렇게 제가 좀 그림을 간격을 더 벌려야 되는데 제가 잘못 좀 정확하게 그리겠습니다. 간격이 이렇게 커져야겠죠. 제곱이니까 뭐 이렇게 같다고 치죠. 자, 그러면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는 데이터 포인트가 몇 차원에 분포되어 있나요? 이제는 데이터 포인트가 1D에 있나요? 2D에 있나요? 이건 지금 2D죠. 근데 우연히 이렇게 매핑을 했더니 우연히 한 겁니다. 뭐 지금은 이렇게 리니얼리 세퍼러블 해줬어요. 리니얼리 세퍼러블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이겠죠? 그리고 이 직선을 그러니까 오리지널 스페이스에서는 넌리니얼 디스트리뷰트 하였는데 제가 이런 예시에 매핑을 해서 2D로 가지고 왔더니 리니얼리 세퍼러블 해줬어요.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아무 매핑이 아니라 제가 한 거는 예를 들어 뭐 2D든 3D든 하이얼 디멘전에서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게 한 매핑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반대예요. 찾아서 여기 오면 이제 이 직선하고 얘하고 만나는 거가 이제 이게 하이 디멘저널 여기서는 2D에서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더리이고 이것을 원래 오리지널 도메인으로 다시 돌리면 이게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러면 이 두 점이 우리가 제 그림이 이 두 점입니다. 이해가시나요? 자, 넌리니얼리 문제에서 넌리니하게 풀 수 있는 방법 뭐 다른 알고리즘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라요.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매핑 뭐 어떤 뭐 또 뭐라고 할까요? 뭐 펑션 정확하게는 자주 쓰는 용어는 커널입니다. 사실 커널이라는 단어를 써요. 오리지널 스페이스가 런리얼 디스트리뷰트인데 커널을 써서 하이얼 디멘전으로 매핑을 하는데 그 하이얼 디멘전에서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게 하는 커널을 찾아야 되는 거죠. 커널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또 연구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았다고 쳐요. 그 커널은 존재한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얼 디멘전에서 우리 리니얼리 세퍼러블 한 거 우리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다 풀었잖아요. 우리 이제 풀 줄 알잖아요. 퍼셉트론도 했고 SVM도 했고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직선 또는 하이퍼플레인이 나올 거예요. 그거를 이제는 다시 커널의 인버스를 통해서 오리지널 스페이스로 내리면 그게 넌리니얼리한 바운더리처럼 오리지널 스페이스에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 풀었어요. 넌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도 이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조건은 커널을 찾을 수만 있다면. 예, 그래서 뭐 이게 답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는 이제 1D 예시를 들었고 이제 2D의 예시를 들어보죠. 지금 보면 이거는 이게 이렇게 바운더리를 정해야 될 것 같잖아요. 누가 봐도.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예를 들면 이게 주어져 있을 때 뭐 이렇게 매핑을 했다고 하죠. 그럼 느낌이 일단은 2차원에서 3D로 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D로 가는 거예요. 3D로. 3D로 매핑을 하면 뭐 그냥 도식적으로 뭐 엄밀하게 지금 이 수식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 3D로 가서 근데 3D에서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게 하는 이걸 찾아야겠죠. 제가 이걸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수업에서는. 만약에 제가 넌리니얼리 세퍼러블 하게 하는 거를 찾아야 된다면 이 매핑은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매핑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아졌어요. 예전에 중요했는데 그것도 제가 추후에 말씀을 이 세메스터 거의 마지막쯤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넌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커널을 찾는 것이 가장 크리티컬한 미션이었는데 그래서 예전 컨벤셔널한 머신러닝에서는 이 부분을 많이 다뤘어요. 근데 이제는 중요해지지 않았습니다. 뭐 제가 추후에 이 세메스터 거의 끝날 줄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유는 소위 말하는 딥러닝 때문이에요.
딥러닝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커널도 학습을 통해서 찾아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굳이 뭐 이렇게 딥러닝으로 많이 할 수 있는데 굳이 좋은 커널을 디자인하거나 설계하거나 찾기 위해서 에너지를 그렇게 저희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건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하면 이제 요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요 평면을.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요 바운더리를 내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커널이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뭐 시리어스하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지만 단어에는 좀 커널이라는 것은 뭔가 모르겠지만 매핑을 하는 거구나. 매핑을 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핑을. 이 동영상을 보면 제가 설명드리는 걸 모든 게 다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냥 보시죠. 지금 2차원에서 커널을 통해서 3차원으로 매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차원에서 리니어리 세퍼러블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하이퍼플레인을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바운더리를 오리지널 스페이스로 내리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non-linear classifier가 됐어요. non-linear classification은 이 동영상만 여러분들이 이미지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뭐 더 추가적으로도 설명을 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코딩을 뭐 이런 예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할 거예요. 그럼 뭐 느낌이 뭐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그걸 하는 방법이 여기서 뭐 코드를 제가 자세히 여러분들하고 여기서는 다루진 않을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소위 말해서 뭐 숙제나 중간고사에 나올 확률이 아주 높겠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래서 이런 인풋이 있으면 커널을 통해서 이렇게 바꾸고 그러면 2D에서 4D가 됐죠. 4D에서 SVM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원래대로 내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요 문제에서 풀어보겠습니다. 리그레션에서 제가 그 오버피팅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오버피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뭐 이 예제는 좀 좋진 않은데 만약에 파란색이 여기도 하나 더 있었다고 치죠. 그러면 오버피팅이 일어나면 이렇게 학습을 할 것 같아요. 느낌에. 오버피팅을 하면. 근데 만약에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레귤러라이저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다루진 않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바운더리를 얼마나 스무스하게 하느냐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레귤러라이저의 역할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제너럴 로스가 있는 거죠. 제너럴 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제가 뭐 여기서 뭐 따로 코딩적으로 제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레귤러라이제이션 이야기를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개념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오버피팅이라는 것은 꼭 리그레션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은 바운더리의 스무스니스 또는 제너럴라이즈드 에러가 그거에 대한 거 역시나 마찬가지 개념적으로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멀티 클래스 지금까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만 했어요.
근데 제가 또 처음에 약속을 드렸죠.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까지 다루겠다고. 그럼 또 역시나 마찬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은 바운더리 클래시피케이션과 다른 동떨어진 뭔가 개념이 있거나 알고리즘이 있는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렇게 데이터가 있습니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만약에 데이터가 이렇게 클래스가 3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상식선에서 우리가 할 줄 아는 거는 바이너리는 할 줄 알아요. 뭐 이게 리니어든 리니어든 넌리니어든 상관없이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할 수 있다고 치고 근데 클래스가 지금 3개예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건 우리 아이디어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클래스가 뭐 예를 들어 C1, C2, C3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 이것은 라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슈퍼바이즈 러닝입니다. 우리가 데이터 포인트와 거기에 해당하는 라벨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C1과 C2만 가지고 보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죠. 그리고 C1과 C3만 보면 C2는 보지 말고 그러면 또 요 2개니까 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C2와 C3를 보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이제 아이디어가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것만 보고 이렇게 자르고 이것만 보고 이렇게 자르고 이것만 보고 이렇게 자르면 됐죠? 이제 따지면 됩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것에서 여기인지 따져 이 부분으로 따지면은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지 계산할 수 있겠죠. 그게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의 일반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여기를 보면 멀티 클래스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one to one, one versus the one.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는 또 다른 이런 것도 있어요. one versus all도 있습니다. 또는 one versus rest라고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C1이 여기 있고 C2가 있고 C3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방금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어차피 라벨을 아니까 나는 C1과 C1이 아닌 것들로 바이너리로 라벨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릅니다. 하나 나왔고 그 다음 C2와 C2가 아닌 것들 그러면 이렇게 자르겠죠. 됐고 이게 지금 요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C3와 C3가 아닌 것들 이렇게 자르면 되죠. 뭐 이게 좋으냐 이게 좋으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둘 다 해보시면 돼요. 둘 다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지켰어요. 리니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만 했어요. 그리고 우리 해결해야 되는 것이 넌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과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었는데 넌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은 커널을 통해서 해결을 했고 멀티 클래스는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린 것처럼 저런 트릭을 써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티 클래스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멀티플로 적용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SVM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클래시피케이션의 마지막 주제가 될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직선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름에 리그레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특이하게. 저도 처음 공부할 때 이거 뭐 장명을 잘못한 게 아닌가, 로지스틱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외우세요. 이름이 로지스틱 클래시피케이션이 아니라 로지스틱 리그레션이고
이거는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퍼셉트론 SVM에 대한 거가 우리 했으니까 퍼셉트론은 데이터에서 부호만 따졌죠. 이거 잘 기억해 보시면 부호만 따졌죠. 그리고 SVM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여기 미니멈 디스턴스에서 이게 마진이죠. 기억하시겠지만 SVM은 이거에 밴드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distance from data point에 뭐 이거를 각각 클래스로 얘기하면 싱글인 거고 아니면 투 포인트죠. 이건 뭐 여러분들 뭐 이해를 하실 겁니다. 뭐 각각 클래스에서는 하나의 포인트인 거고 가장 그 바운더리에 가까운 또는 뭐 가장 리스키한 또는 가장 월스트한 데이터 포인트인 거죠. 근데 뭐 이게 클래스가 바이너리니까 양쪽이니까 뭐 두 개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few 데이터 포인트의 거리만을 고려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키워드가 미니멈 디스턴스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프로블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식선에서 이건 거리 고려하지 않고 이건 거리 뭐 예를 들어 두 개만 고려하고 그럼 이제 남은 건 뭐가 있을까요?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거리를 채팅창에 좀 이렇게 너무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예, 뭐 그냥 상식선에서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한번 고려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죠.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한번 고려해보고 싶어요. 그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입니다. 일단은 뭐 어떻게 고려하는지는 제가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 로지컬한 플로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지금 잘 보이지 않을 텐데 여긴 동그라미고 이건 네모입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딱 각 클래스마다 포인트가 한 개씩 있다고 치죠. 한 개씩 있다고 하죠. 그러면 뭐 오메가는 이렇게 픽스를 했다고 치고 그럼 g of x가 여기 이제 수직이니까 1번처럼도 있을 수 있고 2번처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SVM 생각하시면 돼요. 1번이 좋은 바운더리인가요? 2번이 좋은 바운더리인가요? 당연히 어디가 더 좋은 걸까요? 당연히 1번이 좋겠죠. 이거 뭐 너무 왜 그러냐면 이건 그거랑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 두 개의 데이터 포인트는 트레이닝 데이터 셋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가 왔을 때 이것이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지 우리가 제대로 맞추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는 뭐 예를 들어 동그라미는 뭐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있겠지만 여기에 뭐 이렇게 좀 근처에 있겠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이 포인트가 있으면 얘는 동그라미로 판별이 되는데 여기에 포인트 동그라미가 있으면 얘는 이 바운더리에 의해서는 사각형인 여기로 클래시피케이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뭐 좀 제너럴라이즈 된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최대한 그 바운더리는 센터에 위치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뭐 SVM 아이디어이기도 하고 뭐 상식적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타 이 그 직선을 센터에 로케이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그게 이제 하나가 이제 SVM이었고 이제 거리를 한번 이렇게 계산을 우리 거리 다 계산할 수 있잖아요. 요거를 H1, 요걸 H2라고 하겠습니다. 요 거리 H1, H2. 근데 1번이 더 좋은 거라고 여러분들 다 어그리 하셨고 그럼 이제 거리를 이제 직선이 있으면 모든 데이터 포인트의 거리를 우리가 다 자연스럽게 다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걸 고려할 겁니다. 할 건데 그러면 이거 한번 두 개 더 해보죠. 뭐 아무 왜 더 했는지 그냥 이유 없으면 그냥 더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만약에 이게 이렇게 더 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왠지 뭐 일반화하기 좀 그렇겠지만 모든 거리를 다 서메이션을 해서 큰 것을 찾으면 그게 그 직선이 어느 정도 그 미들 또는 센터에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번 이 값이 어떻게 되나? 이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확한 이 그림에서는 이거의 값이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2, 2, 3, 1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게 평행하니까 사실 이게 같아요. 그래서 딱 느끼는 게 모든 거리를 다 각각 클래스에 있는 걸 다 더하면 그거 가지고는 뭐 어느 한 부분이 크거나 작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떤 정보를 그걸 가지고는 두 개를 구별해낼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러면 더하기가 안 되면 그 다음 뭘 해볼까요? 그냥 던져보세요. 더하기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여기서 보였습니다. 우리 보통 더하기 다음 빼기 말고 그냥 한번 이유 없이 한번 곱해볼게요. 한번 곱해보죠. 이렇게 곱했습니다. 그냥 왜 그랬는지는 이유는 없어요. 그냥 곱했어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2, 2, 3, 1이라고 하죠. 그럼 곱하면 여기는 얼마죠? 4. 곱하면 얼마죠? 3. 이러네? 혹시나 모든 거리를 곱해서 큰 게 이 센터로 보낼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닐까?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어떤 그런 인사이트는 얻을 수 있겠죠.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저의 이제 그 설명을 하기 위한 플로우 프로세스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는 이게 맞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이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아마. 이런 거. A 플러스 B 이런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산술 조합, 산술, 그다음 조화, 그다음 기압 평균 뭐 이런 거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런 부등식이 기억이 날 겁니다. 요것만 증명하려면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2 루트 AB니까 양쪽을 다 양수니까 제곱을 하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은 2AB에서 이렇게 넘어가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항상 양수죠.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양수인 숫자 두 개의 AB에서는 저 식이 무조건 성립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또 이 꼴은 A와 B가 같을 때예요. 예. 그러면 이제 요걸 한번 보죠. 이제 요걸 가지고 할 거니 곱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여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만족하죠? 그런데 서메이션을 하면 항상 컨스턴트 하다고 했어요. 그냥 이 예시에서.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뭐 어떤 어퍼 바운드가 있고 그 곱한 값은 항상 이 어퍼 바운드 C보다는 작습니다. 그리고 이 꼴은 언제가 되냐 하면 H1이랑 H2가 같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느낌이 오셨나요? 자, 요 값을 봤을 때 가능하면 맥시마이제이션을 시킨다는 거는 이 C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C보다 작으니까. 크면 클수록 이 값을 키우면 키울수록 최대로 키우면 이 꼴이 되겠죠. 그때가 이 두 개가 같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내가 원하는 직선을 여기서는 뭐 각각 한 개의 데이터 포인트지만 이걸 그냥 양쪽의 클래스라고 생각하면 그거에 센터에 갖다 놓는 겁니다. 센터에 갖다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성립하니까. 이해 가시나요?
확장을 하죠. 이렇게. 그럼 이제 아이디어가 뭐냐? 제가 엄밀하게 보이지 않고 러프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걸 찾아야 되는데 뭘 최대로 하면 될까요? 모든 데이터 포인트에 이거 곱하기예요. 뭐 제가 갑자기 데이터 포인트를 이렇게만 있다가 이렇게 여러 개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냥 개념적으로 이제 제가 뭘 할 거냐면 거리 다 계산할 수 있어요. HI 절대값 취하고 다 곱할 겁니다. 다 곱했을 때 최대가 되게 하는 거가 요건 거예요. 요건 어디에 있냐면 오메가를 바꿔가면서 요게 오브젝티브 펑션이고 이거를 맥시마이즈 시키면 그게 해당하는 오메가가 이 직선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바운더리를 찾을 수 있죠. 직선을 찾는 겁니다. 이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의한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더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데이터 포인트 다 고려했습니다. 데이터 포인트의 거리를 다 고려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또는 그 마진에 해당하는 그 두 개의 퓨 포인트가 아니라. 근데 뭐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뭐 크게 문제 없이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는 또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 보이는 거는 이쪽 클래스하고 이쪽 클래스의 데이터 포인트가 같아야 된다는 뭐 그런 제약 그런 게 있죠, 사실은. 근데 그냥 엄밀하게 따지지 마시고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양쪽 클래스의 숫자가 그냥 비슷하게 있다, 아니면 같게 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개념적으로 그 확장을 해 나가는 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럼 이거는 성립하느냐? 여기에 해당하는 것도 이런 공식이 있죠. m개가 있을 때 m으로 나누면 그리고 이제 xi는 전부 다 양수고 일단. 그리고 역시나 요 포인트는 이 다 같아야 된다는 요런 그 산술 요게 있으니까. 근데 엄밀하게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따져보시면 지금은 사실 요거랑 같고 요거랑 같고 이렇게만 따지면 되는데 지금은 전체가 다 같아야 된다는 거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엄밀성을 따지는 학생들이 있다면 좀 요게 좀 그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너무 그렇게까지 따지지 마시고 개념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좋겠어요. 개념적으로.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거. 결국 이건데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게 h of i가 g of x에서 이거랑 거 알고 있죠? 그리고 g of x는 오메가 트랜스포즈 x고 이거랑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h는 오메가의 함수예요. 그리고 이 오메가를 찾는 것이 얘를 찾는 거랑 같은 이야기죠. 여기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으냐면 나는 사실 직선을 찾고 싶어요. 근데 그 직선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오메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메가를 찾는 거예요. 오메가를. 그렇죠? 그러면 뭐 역시 마찬가지로 결국은 여기 이건데 h가 여기 있으니까 오메가의 함수니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할게요. 그냥 hi를 approximation 해서 approximation이라기보다는 오메가 트랜스포즈 x 여기 보면 뭐 이건 크기로 노멀라이징을 한 거니까 그건 상관없습니다. 오메가하고 결국 관련된 거예요. 오메가랑.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거리는 뭐 프로포셔널하게 오메가 트랜스포즈 x라는 걸로 다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 식에서 보면 그렇게 하면 roughly speaking 이걸 풀면
두 개의 클래스의 중간에 하이퍼플레인을 포지션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목에서 보면 모든 디스턴스를 다 고려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아웃라이어가 있다고 치죠. 뭐 하나가 됐든 아니면 뭐 몇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되었든.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걸 생각하지 마시고 뭐 요렇게 데이터 포인트가 주어져 있으면 뭐 아직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요 데이터 포인트만 있으면 뭐 둘 다 비슷하게 바운더리를 찾을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가 더 생겼습니다. 여기에. 이거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한 거는 이 검은색인데 좀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클래스입니다. 같은 클래스인데 그냥 제가 아웃라이어를 인디케이트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좀 빨간색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질문. 이 새롭게 추가된 데이터까지 고려해서 SVM을 다시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 아웃라이어를 포함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적용을 하면 이 바운더리가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 있는 바운더리는 이 빨간색을 고려하지 않은 바운더리라고 가정을 하죠. 요거를 답변하실 수 있으면 SVM과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 어떻게 될까요? 로지스틱 리그레션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모든 거리를 다 고려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걸 다 곱합니다. 그리고 그 곱한 거를 맥시마이제이션 시키는 방향으로 센터에 그러면 일단은 SVM은 변화가 없다. 일단 정답입니다. 또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동그라미 그러니까 아웃라이어가 있는 쪽으로 조금 옮겨갈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합니다. 정확해. 이 개념 여러분들 모두 다 가지고 가셔야 돼요. 계산, 예.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이거는 모든 데이터를 다 고려하니, 지금 이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이 거리. 꽤 멀리 있죠. 아웃라이어니까. 이 곱하면 걔가 커지겠죠? 그래서 그걸 컴펜세이트 하기 위해서 이 직선이 이렇게 옮겨져야 될 거예요. 뭐 거리를 다 고려하니까. 하지만 SVM은 무슨 거리를 고려한다고 했죠? 미니멈 디스턴스 또는 마진이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 경우에는 요겁니다. 요거. 얘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는 게 고려를 하지 않는 거죠. 계산을 할 때. 그러니까 마찬가지 당연히 얘가 있어도 이 SV에 의한 직선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 또 SVM이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SVM이 어떻게 동작을 하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주어진 문제 또는 데이터셋에서 적절하게 쓰실 수 있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근데 또 프랙티컬리는 SVM도 하고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하세요. 뭐 어차피 제가 나중에 뭐 지금은 그 과정을 제가 CBX 파일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결국은 사이클런으로 돌릴 거잖아요. 그냥 커맨드 한 줄입니다. 함수. 그래서 거의 디폴트로 가져가시면 돼요. SVM도 돌리시고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돌리세요. 그리고 성능이 좋은 걸, 그러니까 일반화된 성능이 좋은 걸 쓰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프랙티컬한 측면에서는 정답인 거고, 요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더 요구하고 싶은 것은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시면 SVM은 직선이 그대로고 아웃라이어가 있어도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아웃라이어가 있으면 그쪽으로 조금 이동하게 될 거라는 것을 몸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수식을 좀 풀어봐야 되는데 H가 오메가 트랜스포즈 X로 제가 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오메가 트랜스포즈 X만 쓸 겁니다. 그리고 X는 주어지는 거고 오메가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게 거리니까 그리고 사인드 디스턴스니까 뭐
이 사이 값을 다 가질 수 있어요. 다 가질 수 있는 거리니까. 그런데 뭐 제가 여기다 그냥 for several reason이라고 했는데 reasons라고 했는데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으면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그걸 다 0과 1 사이로 뭐 매핑 또는 스퀴즈를 시킵니다. 뭐 왜 그러는지는 일단은 뭐 그냥 뭐 상관없죠. 어차피 지금 우리는 그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매핑하는 펑션이 모노토닉하면 그 솔루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뭐 단순히 뭐 어떤 특정 뭐 이유가 있든지 하여튼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이거를 0과 1로 제가 스퀴즈를 시키겠습니다. 이 그림으로 보시면 돼요. 거리가 아주 크면 1, 거리가 아주 마이너스 이제 반대쪽에 있는 거죠. 그러면 0, 거리가 0이면 0.5로 매핑을 하겠습니다. 매핑은 그러기 위한 함수가 있는데 그거를 시그모이드 펑션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잠시만요. 예. 그래서 일단 시그모이드 펑션을 먼저 보고 다시 돌아갈게요. 시그모이드 펑션은 이렇게 생겼어요. 뭐 또 황당하죠? 예. 이걸 시그모이드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따져보죠. 이걸 제가 그냥 단순하게 파이썬을 통해 플러스를 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보면 0을 기준으로 0.5, 숫자가 아주 크면 1, 아주 작으면 0. 일단은 이걸 만족했죠. 만족하게 사람들이 그렇게 식을 만든 겁니다. 당연히. 그리고 요걸 다시 보면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만약 g가 0이면 이게 1이니까 그러면 2분의 1이죠. g가 무한대로 가면 얘가 0이 되니까 1이 되고 g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가 아주 큰 숫자가 되니까 0이 되니까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스무스하고. 근데 우리는 거리를 스퀴즈 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오메가 트랜스포즈 x랑 같으니까 이렇게 넣어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요거는 이렇게 마이너스 오메가 트랜스포즈 x의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원래의 마이너스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시그모이드 펑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인공지능에서는 시그모이드 펑션이 상당히 중요해요. 기계공학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으면 시그모이드를 처음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시그모이드라는 걸 제가 여기서 처음 소개를 시켜드리고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시그모이드 펑션이 이름이 로지스틱 펑션이라고도 해요. 로지스틱 펑션. 그래서 다시 전 슬라이드 돌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를 이렇게 할까요? in logistic 펑션으로 중간에 거리라는 개념을 매핑을 해서 새로운 스퀴즈된 0에서 1로 된 새로운 개념의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는 거리와 비슷한 하지만 0과 1인 걸로 매핑을 하기 때문에 이름이 로지스틱. 저는 이렇게 쓰고 싶은데 이게 아니라 리그레션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입니다. 됐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는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모노토닉하기 때문에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솔루션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직까지 이 이유를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지는 않아요. 0과 1로 간다는 거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럼 이제 결국은 뭐냐 하면 이걸 하는데 시그마의 오메가 트랜스포즈 xi를 해서 이거에 맥스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값은 전부 다 0과 1 사이입니다. 그걸 다 곱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거 이야기를 할게요. 요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퍼셉트론
사인드였어요. 그래서 값이 1이거나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근데 뭐 따져보면 뭐 시프트 시키면 0과 1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이거에 의해서 0과 1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스텝 펑션이라는 거 있죠. 0에서 1로 가는. 이거는 뭐 여기서는 퍼셉트론을 제가 레프리젠트 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퍼셉트론. 이거는 사실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데 그냥 0과 1로 하죠. 얘의 문제는 거리가 바운더리에서 떨어져도 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다 1이에요. 여긴 다 뭐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0이었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1 또는 0입니다. 거리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거리를 고려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거리가 떨어진 만큼 거리를 고려하니까 이런 선형이 되겠죠? 선형이 되겠죠? 근데 이거의 또 문제는 뭐냐면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아웃라이어가 있으면 걔가 로지스틱 리그레션 제가 이 예시에서 봤던 것처럼 얘가 또 도미넌트해져요. 그래서 또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또 그게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얘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상관없이 다 1로 처리하니까 그건 좋아요. 그런데 근처에서 그냥 0과 1로만 이게 또 마음에 안 들고 얘는 요 근처에서는 좋아요. 거리를 고려하니까. 근데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아웃라이어에 대해서 영향이 너무 크니까 또 이것 좀 리스키해요. 그랬을 때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두 개를 짬뽕을 하면 아주 가까이에서는 직선처럼 멀리 떨어졌을 때는 스텝 펑션처럼 쓰면 SVM의 장점, 퍼셉트론의 장점을 둘 다 동시에 살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는 거에 함수를 생각해 봤더니 그게 이겁니다. 그게 이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포인트가 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그 어떤 그 뭐랄까요? 직관? 인사이트? 저는 여러분들이 요 세 개를 가지고 퍼셉트론과 SVM과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어떤 그 철학적인 흐름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요걸 설명드리겠습니다. 퍼셉트론은 클래시피케이션 맞아요. 요 용어를 쓰는 게. 왜냐하면 아웃풋이 디스크리트하잖아요. 0, 1 또는 0, 마이너스 1. 그런데 시그모이드 또는 로지스틱 펑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매핑을 하고 났더니 이 거리잖아요.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지금 분명히 우리는 클래스를 나눴습니다. 디스크리트하게. 그런데 거리를 고려하고 여기에다가 스무스한 컨티뉴어스 펑션을 취하니까 사실은 h 값은 컨티뉴어스해요. 컨티뉴어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름이 로지스틱 클래시피케이션이 아니라 로지스틱 리그레션인 거예요. 예, 30분 알겠습니다. 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일정이 있어서 좀 미리 끝낼 텐데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 이름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네이밍이 되었는지. 저는 사실 잘 몰라서 그랬다고 했어요. 저는 처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공부를 하고 이걸 쓰다 보니까 뭐 제 추측이 맞다면 이런 이유에서 사람들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네이밍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펑션 때문에 리그레션이지만 클래시피케이션처럼 동작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리그레션이지만 매핑을 통해서 클래시피케이션처럼 동작한다. 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계산하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